대공황을 견뎌낸 사람들의 지혜. 오늘날에도 소중한 7가지 인생 교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대공황에 대해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감자 껍질로 국을 끓이고 양말을 원래 천보다 실이 더 많아질 때까지 기우며 온 가족이 라디오 하나 앞에 모여 앉아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 직접 그런 시절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 저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어려운 시절을 버텨냈을 뿐만 아니라 번영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냈는지 궁금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에서 나온 7가지 깊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교훈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시련을 만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걱정, 가족 문제, 또는 단순히 현대 생활의 벅찬 속도 같은 것들 말입니다. 대공황을 살아낸 사람들은 힘든 시기를 그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조차 의미와 기쁨, 그리고 연결감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도구들을 개발했습니다. 교훈 1. 창의적 해결책을 찾고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기술. 제가 알았던 한 분인 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1929년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겨우 8살이었습니다. 가족이 농장을 잃고 읍내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아버지는 구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잔치상을 차리셨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웃집 텃밭에서 얻은 무청, 조금의 돼지비계, 그리고 어제 남은 옥수수빵이 사랑으로 나누어 먹으니 풍성한 한 끼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어머니는 어디서든 가능성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래된 신문은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지가 되었고 낡은 옷은 조심스럽게 분해해서 좋은 천 부분으로 이불이나 아이들 옷을 만드셨습니다. 빈 깡통들은 창틀 텃밭의 화분이 되어 신선한 나물과 작은 채소들을 길러냈습니다. 이것은 인색하게 굴거나 도덕적 의무감으로 적게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능성 사고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보고 한계가 아닌 기회를 보는 능력 말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긴 생애 동안 이 기술을 간직하셨고 말년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셨을 때도 창의적 해결책을 찾고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는 이 놀라운 능력을 유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움에 둘러싸여 있지만 종종 선택의 여지와 지출에 압도당하곤 합니다. 이 교훈은 창의성과 수완이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근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새로운 것을 서둘러 사기 전에 잠시 멈춰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 교훈 2. 공동체와 상호 부조의 힘. 대공황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이해가 있었고 그 배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야만 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니라 생존이 공동체의 노력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1932년 제철소에서 아버지가 해고된 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영수 씨는 그때 12살이었는데 동네가 그가 말하는 하나의 큰 대가족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 아주머니는 훌륭한 재봉사였습니다. 동네 전체 가족들의 옷을 고쳐주시면서 돈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항상 무언가를 받으셨습니다. 빵 만들기로 유명한 김 아주머니의 빵 한 덩어리나 식물 기르는 재주가 있는 이 아저씨의 작은 텃밭 도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영수 씨의 아버지는 실직 중이셨지만 동네 남자들과 함께 작업팀을 조직하셨습니다. 집 수리, 이사, 또는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한 어떤 일이든 서로 도와주셨습니다. 누군가 임시 일자리를 찾으면 다른 기회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영수 씨의 아버지가 마침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다시 찾으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동네의 다른 두 남자가 같은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선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기여하고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받는 상호 부조였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복지가 공동체의 복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서로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이 교훈은 독립과 공동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도록 도전합니다. 진정한 힘은 도움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기여하고 모든 사람이 지지받는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는 데서 옵니다. 교훈 3. 소박한 기쁨과 감사에서 풍요로움 찾기. 사람들이 영화나 호화로운 휴가, 비싼 오락을 감당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은 소박한 기쁨에서 오는 깊은 만족을 발견했습니다. 또는 다시 발견했다고 해야겠지요. 이것은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의 삶에 존재하는 풍요로움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공황의 가장 힘든 시기에 젊은 어머니였던 미자 할머니가 집안의 일요일 저녁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돈 걱정과 생활고로 힘든 한 주를 보낸 후 일요일 저녁은 신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타를 연주하고 할머니가 함께 노래하며 두 어린 자녀가 부엌에서 춤을 췄습니다. 때로는 이웃들이 음악을 듣고 찾아와서 함께 노래의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이런 저녁들이 전 생애에서 가장 풍요로운 순간들 중 하나였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상황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외에는 모든 것을 벗겨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결, 음악, 웃음, 그리고 함께 있는 소박한 기쁨 말입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웃음소리에서 저녁 햇살이 작은 부엌 식탁에 떨어지는 모습에서 잘 가꾼 텃밭의 만족감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바느질하는 조용한 즐거움에서 풍요로움을 찾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 교훈은 어려움을 낭만적으로 포장하거나 경제적 스트레스가 실제적이고 어렵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만족감에 대한 우리의 능력이 상황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박한 기쁨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훈련을 할 때 아침 커피의 맛, 깨끗한 침구의 느낌, 친구의 따뜻한 말, 하늘의 변화하는 색깔, 우리는 심리학자들이 지금 회복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공황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복을 세어보기라고 불렀습니다. 교훈 4. 자립과 실용적 기술의 중요성. 대공황을 겪은 사람들은 안전히 은행에 돈을 두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상황에 관계없이 도움이 될 기술과 지식을 갖는 것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실용적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기르셨습니다. 음식을 기르고, 저장하고, 물건을 고치고, 만들고, 손과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말입니다. 대공황이 시작되었을 때 젊은 남자였던 태수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자신에게 실용적인 기술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년 동안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공과 배관을 아는 연세 있는 분께 도제가 되었습니다. 장모님께 채소 기르기와 음식 저장하기를 배웠습니다. 이웃들의 자동차 작업을 해주는 대신 수업을 받으며 기본적인 기계 기술을 스스로 익혔습니다. 태수 씨는 종종 사무직 일자리를 잃은 것이 자신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 중 하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능력들을 기르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대공황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자신감과 자립심을 주었습니다. 전쟁 후 사무직으로 돌아갔을 때도 큰 텃밭을 유지하고 집 수리를 직접 하고 거의 모든 고장난 것을 고칠 수 있으셨습니다. 이 교훈은 완전히 자급자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실용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유능하고 자신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본 기술과 지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본 재료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만드는 법을 배우든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유지하고 수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든 필요할 때 수입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든 실용적 지식은 우리에게 안정과 만족을 모두 줍니다. 교훈 5. 인내와 장기적 사고의 가치. 대공황은 많은 곳에서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사람들은 생존이 빠른 해결책이나 단기적 해결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인내, 참을성, 그리고 즉각적인 상황을 넘어 더 나은 시절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34년에 과일나무를 심은 정숙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이 매일 식탁에 음식을 올리기도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음식이 필요한데 왜 몇 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을 나무에 돈을 쓰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희망과 장기적 사고에 대해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어차피 세월은 흘러갈 거야. 그냥 흘러가게 두고 계속 굶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흘러가게 두고 사과나무를 가질 수도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들은 나중에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사과와 사과파이를 팔아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나무를 심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가치가 있는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런 장기적 관점은 삶의 많은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계절과 순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올해 텃밭에서 나온 씨앗을 내년 심기 위해 저장했습니다. 풍족한 때에 음식을 저장해서 궁핍한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도움이 될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즉석 만족의 문화에서 이 교훈은 인내와 끈기의 힘을 상기시켜줍니다. 더 나은 건강, 더 강한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또는 개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든 의미 있는 변화는 보통 시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천천히 일어납니다. 교훈 6. 남을 돕는 것을 통해 목적 찾기. 대공황 시대 이야기들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집중함으로써 얼마나 자주 찾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누어 줄 여분의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돕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공황의 가장 힘든 시기의 10대였던 재호 씨가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도 거의 가진 것이 없으셨지만 작은 동네에서 위기의 때에 도울 수 있는 분으로 알려지셨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 가족을 위해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국을 끓여다 주시고 함께 계셨습니다. 어떤 가족이 쫓겨났을 때는 자신의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더라도 임시 거처를 찾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재호 씨가 할머니께 그렇게 적게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절대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게 돼. 그리고 여전히 쓸모가 있고 여전히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내가 내 상황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지. 이 지혜는 우리가 힘들 때 안으로 집중하려는 현대적 경향과 반대됩니다. 대공황 세대는 자기 돌봄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도 똑같이 치유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즉각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종류의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교훈 7.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하기. 아마도 한국 역사상 어떤 세대보다도 대공황을 겪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명확히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결핍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좋은 삶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이고 단지 방해나 과잉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명확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30년대의 젊은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금순 할머니가 이것을 아름답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것과 뭔가 먹고 싶은 것, 추운 것과 멋진 옷을 원하는 것, 지루한 것과 오락이 필요한 것의 차이를 배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명확성은 사람들이 자원, 돈과 시간 모두로 가장 중요한 것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순 할머니 가족은 거처, 음식, 옷, 안전이 필요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음식, 멋진 옷, 비싼 오락을 원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먼저 필요에 집중함으로써 생존과 안정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금순 할머니는 이런 집중이 가진 것을 더 완전히 즐기고 감사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작은 사치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아마도 아이들을 위한 사탕 한 조각이나 영화표, 그것이 일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감사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박한 기쁨을 진정으로 즐기는 능력 말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인위적인 결핍 속에서 살거나 감당할 수 있을 때 합리적인 편안함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필요와 원함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장기적 복지와 행복을 지지하는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대공황에서 나온 이 7가지 교훈들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이 교훈들은 인간이 필요할 때 얼마나 놀랍도록 적응력 있고 창의적이며 회복력이 강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의미와 기쁨이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훈들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를 더미니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용한다면 어려운 시기는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강점을 드러내며 인간관계를 깊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훈들 중 여러분의 경험이나 가족 이야기와 공감되는 것이 있었나요? 어려운 시기에서 발견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바탕으로 이 목록에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른 분들이 이런 중요한 대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의 더 깊은 교훈들에 대한 더 많은 사려 깊은 탐구를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초월한 통찰을 감사하게 여길 가족과 친구들과 이 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기억하세요. 모든 세대는 각자의 도전에 직면하고 모든 세대는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